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은행은 당신에게 빌려준 우산을 돌려받으려 할 것이다. 이건 이제 마크 트웨인의 명언 중에 일부분인데요. 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한 올해 초인가요? 그때 경제와 그리고 시장을 보는 그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견해는 이제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통상적으로 사이클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는 경제, 그러니까 거의 실물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그 경제 사이클이 최고점에 먼저 이르르고, 그리고 시장의 최고점은 그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락 사이클이 이제 발생을 하고 최저점에서는 반대로 시장에서 먼저 바닥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경제의 그 바닥이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사이클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통상적으로 이 하락 사이클, 경제와 시장이 모두 하락하는 이 하락 사이클 구간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도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최바닥에 이르렀을 때가 이제 거의 기준금리가 가장 많이 내려왔을 때죠. 그리고 낮아진 기준금리가 계속 이제 동결이 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조금 상승이 되고 회복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거의 경제가 후반부 어느 정도 이제 좀 일정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는 사이클이 끝나면 더 이상 이제 경제가 버틸 수 없는 구간에 이르렀을 때 금리가 동결이 됩니다. 금리가 동결이 되는 이제 사이클이 끝나면 이 시기가 거의 보통 시장과 경제 사이클이 거의 최고점에 이르르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리고 다시 기준금리가 하락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사이클이 경제와 시장 사이클이 동반 하락하게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뭐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경제 활동만, 순수하게 경제 활동만 하시는 분들은 체감을 좀 더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보다 경제 사이클이 좀 더 최고점에 빨리 이르르고 둔화가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건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이쪽은 뭐 주식, 그 외에 뭐 채권, 그리고 하나는 부동산.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그룹이 A그룹이라고 하고 뒤에 그 밑에 있는 부동산을 B라고 한다면, A그룹 같은 경우에는 B그룹에 비해서 환금성이 높죠.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반대로 부동산은 그렇지가 못하죠. 부동산이 이런 경제 사이클과 맞물려서 이제 상승하는 이런 사이클에서는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 현금화가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둔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는 이미 시장에 그 심리라는 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둔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침체 직전에 이르게 되면은 현금화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경제 사이클이 최고조에 이르고 경기가 이제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부동산 시장도 뒤따라서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가 완전히 침체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시장과 경제가 동반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동산 시장도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순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큰 비중을 부동산에 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 외에 부동산에 투자는 아니지만 실거주 목적으로라도 크게 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자신이 그 대출을 받은 시기가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조금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이런 시기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 부동산에 뛰어드신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지 그 뒤에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 시기에 뭐 대출도 갚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입니다. 이때 경제가 둔화되는 이 시기에 공교롭게도 부동산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결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 사이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지난 IMF 시절 때 결혼을 하신 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결혼을 하신 분들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결과적으로 내가 부동산이든지 어떤 뭐 주식시장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뭐 투자가 됐건 아니면 뭐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출을 받아야 됐건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결국 이런 사이클에 대한 이해입니다. 경제 사이클에 대한 이해, 금융 사이클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운이 좋게도 이런 시기에 이제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이런 식의 대출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운에 맡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돼서 먹고 사시는 분들, 그 외에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봅니다. 뭐 경제 사이클이든 뭐 기준금리 이런 변화들 그 외에 다양한 그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높은 확률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금융시장과 관련돼서 먹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계속 낙관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는 냉정하게 정말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낮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저는 뭐 레이 달리오나 뭐 건드라크나 뭐 이런 사람들을 저는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 투자를 하면서도 그렇게 냉정한 시각을 갖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철학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가치관이나 뭐 성품들, 성격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시기에서도 이 업종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돈벌이겠죠, 돈벌이.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돈벌이가 위축이 된다면 결국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속이는 거라고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속이는 건 아니고 정말로 일부러 속인다면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고요. 저는 그래도 일부러 속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현실을 냉정하게 보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시장 사이클이 좀 더 경제 사이클보다 고점이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시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그 경고들을 무시를 하죠. 그리고 이 시기 딱 하락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의 말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기에 경고가 나오게 되면은 그 경고들을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죠. 뭐 금융 사이클만 이제 보시는 분들, 시장에서만 모든 상황들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나오는 경고들을 대부분 무시를 하거나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절대로 전체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기의 경고를 무시를 하는 사람들,
이 식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누구에게 피해를 주느냐? 결국 개인들입니다, 개인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최소 리세션이 발생하기 전에 아무리 못해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사전 경고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부동산 시장, 이건 황금성이 분명히 낮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과 채권만 이제 관여하시는 분들은 뭐 사전 경고는 뭐 한 몇 개월 정도 그 전에만 해주면 될 거예요. 언제든지 포지션을 이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과 자금이 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에 그 리밸런싱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1년 전에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말만 하면 될까요? 갖가지 모든 데이터들, 그리고 통계들, 그리고 흐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원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 상황들, 전체적인 이 사이클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시기에. 최저점이 일어났을 때. 이 시기에도 계속 주구장창 경고만 합니다.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죠? 점점 신뢰도는 떨어지죠. 뭐 10년 전에 경고한 사람들도 있고 8년 전에 경고한 사람들도 있고 2014년, 2015년 이때 경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경고해봤자 뭐예요? 금리 사이클만 이해를 해도 언제 경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지식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멍청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시기에 경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전문가들을 믿어야 할지 대중들은 판단하기 어렵고, 그리고 정말로 정작 정확한 시기에 경고를 해주는 전문가가 나타났더라도 니네 허구한 날 경고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중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부동산 문제, 자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문제 때문에 최소 1, 2년 전에는 사전 경고가 필요한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 자료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 통계들, 흐름들을 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경고들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이제 경고가 진행이 됐을 때 사람들이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도 전문가답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만 쳐다보는 전문가들은 계속 경고를 무시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정말로 조금 충고를 하고 싶은 업종이 있는데 은행입니다. 은행들. 은행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언급했죠. 도덕적 해인지 아니면 정말로 멍청한 건지. 저는 진짜로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1금융권, 2금융권 상관없이 은행이라고 한다면 은행 내에 경제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아는, 분석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발생되는 대출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대출은 정말로 중요하죠. 이런 시기에 발생되는 대출보다. 이거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전문가라면 이런 흐름들, 사이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금리의 그 흐름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발생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담당자라면, 특히 대출 담당자라면 중요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그리고 예비 채무자에게 내용을 강조를 해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강조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희님이 얼마 전에 그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을 이제 링크를 해주셨죠. 가게용. 이거 제가 그 파일을 이제 열어본 건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3조에 있습니다. 3조에. 이자 등과 지연 배상금에 대한 부분. 여기에 보면 3조에 2항에 보면은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채무자가 다음에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항의 그 1호 보면은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고정금리죠. 고정금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 이거 변동금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죠? 고정금리는 계속 이 계약을 완료할 때까지 그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당시에 그 이자가 고정이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맞아요. 이 얘기가 평시에는 맞습니다. 평시라고 한다면 여기 사이클에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 시기가 평시입니다. 이 시는 금융에서 유사시이겠죠. 금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평시에는 이 고정금리가 그 계약상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2항 밑에 3항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죠? 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 바로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 채무 이행 완료 전에 국가 경제, 금융 사정 등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 통지에 의하여 그 이자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해야 한다. 즉 어떤 상황이냐?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경. 국가경제라고 한다면 금융위기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지정학적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크게 국가경제가 휘청거리는 경우 이런 거는 확률이 낮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금융사정의 변경은 이건 사이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죠.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 여기서 말하는 사정 변경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대한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되는 경우,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신용이 하락하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담보가 되는 담보물. 여기서는 이제 주택으로 말씀드릴게요. 주택의 현저한 가격 변동.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가격 급등이 아니라 가격 하락이죠. 가격 급락. 이러한 사정이 발생이 되면은 담보물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바젤3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위험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율을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은 보통 이제 개별 통지로 진행이 되겠죠. 이건 2008년 때는 미국에서 수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사이클은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대한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크게 뉴스화되고 있지 않았지만 제가 채널을 연 이후에 2008년 위기 당시에 이런 문제로 크게 손실을 본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로 저한테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힘들었던 상황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상담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혀 우리나라에 없던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이클이죠. 지금 사이클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계부채는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사이클에서 있었던 그런 부동산 가계부채와는 완전히 비교 불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부동산 시장에 금융사정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자가 인상될 수도 있다. 이미 약관에 나와 있죠. 근데 은행에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발생되는 대출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강조해서 상담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대충 은행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쭉 약관들 관련된 그 서류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를 하면서 여기 사인해 주세요. 그리고 뭐 자세한 내용 뭐 더 읽어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은 하겠죠, 당연히. 걔네들이 정말로 강조하는 거는 여기 사인해 주세요. 사인할 때 여기입니다. 이것만 강조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거는 원래 대출 상담자의 몫은 아니고 그 은행 자체에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들이 다. 그러면 중요한 시기에 발생된 대출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그 은행 대출 상담사들 있잖아요. 대출 상담사들한테 교육을 했어야죠. 중요한 시기에서는. 경제 사이클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이제 둔화가 되는 그런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준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 사이클에서 동결되는 그런 사이클로 넘어가면은 교육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출을 과도하게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을 꼭 언급을 해줘라. 그래서 채무자가 스스로 그 위험성을 최소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안내를 해주라.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상식적인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뭐 대출을 뭐 이런 식의 받지를 않기 때문에 애초에 뭐 부채도 없거니와 대출을 2018년, 2019년에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안내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본 영상에 올라가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은행이 어딘가, 그 은행이 어디 은행이고 어느 지점인가 보게. 그런 지점은 정말로 도덕적으로 양심이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직원 교육을 잘하고 충분히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안내가 진행되지 않는 곳이라면은 그냥 영업이죠, 영업. 사람들이 뭐 다가오는 이런 사이클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던 말던 은행은 그냥 영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상대로. 그래서 저는 특히 은행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꼬집고 싶어요. 결국 은행이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죠. 뭐 지난 사이클도 그랬고 뭐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분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경제와 금융, 이 배경 지식을 무조건 필수로 쌓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마크 트웨인의 그 명언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은행가는 해가 쨍쨍 내릴 때, 이때는 그들의 우산을 우리에게 빌려줍니다. 기꺼이.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순간 그 은행가들은 빌려줬던 우산을 되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산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예요? 비가 오는 시기잖아요. 비가 오는 시기에 우산이 필요한 거지, 햇빛이 쨍쨍 내릴 때 우산 빌려줘 봐야 뭐예요? 쓸모도 없는 거. 그런데 은행가들은 정작 우리가 우산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빌려줬던 그 우산을 다시 되돌려갑니다. 회수해갑니다. 우리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젤3 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BIS에서 내려오는 이런 그 정책들 때문에 더더욱 은행가들은 지들만 지키려고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특히 그 고정금리,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 고정금리가 과연 안전한가 이런 부분을 조금 똑똑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언급을 해드렸고 특히 그 은행들의 이런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같이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점점점 그런 관련 보고서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표상으로도 안 좋게 변하는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점점점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방향으로 점점점 옮겨가고 있고,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때 얘기해주면 뭐예요?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이나 자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관련 문제 때문에 최소한 1년 전에는 얘기해줬었어야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이때 얘기해주는 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침체로 빠지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이때 얘기해주면은 그게 미리 얘기해준 겁니까? 여러분들은 대처할 수 있겠어요? 대처 못합니다. 이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바로 황금성이 가능한 시장에만 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구 전체로 봤을 때 이 시장에만 투입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과 각종 대출을 껴안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산 리밸런싱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경고하는 건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무의미합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들도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냉정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경제는 지금 둔화되고 있고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단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각각 철저하게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고 대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정상이었겠죠. 근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시장 계속 상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우려가 있지만 우려일 뿐이다. 그런 우려가 나올 때가 저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뭐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럼 이 시기에 대출을 해도 되는 건가?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오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이렇게 위험을 같이 말해주지 않은 사람들 책임이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책임이 다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존하는 그런 위험성들도 언급을 해주면서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에는 어떻게 대응해라라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언급해 줄 수 있어야 정말로 양심적인 전문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주저리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 도생이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 사인을 하셨을 거예요.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은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인을 했죠. 하지만 은행가들은 중요한 시기에 발생되는 이런 대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안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참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좀 꼬집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지표들 발표가 많습니다. 특히 1분기 미국의 GDP 추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시기에 발생됐던 거는 이제 속보치죠, 속보치. 속보치보다는 이제 추정치, 그 이외에 확정치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발표가 되고 중국의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도 모두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